예? 하시대요. 뭘 한다고? 예? 라이브로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요. 실시간으로 하시는 건지 모르고. 그건 아니고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 감사합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스마트농산업학과 조영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오늘 강의를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친환경 인증센터 소장을 해왔고 아마 좀 이따가 또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친환경 강의를 부탁을 받고 친환경에 관해서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저기 오늘 교육 받으실 분들의 리스트를 쭉 보니까 수도자 변은 딱 한 분 계시고 기농 예정이 3분 계시고 거의 시설작물 위주로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강의의 핵심을 시설 재배라든지 채소류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강의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저 말고도 채소작물 그리고 미생물 배양하는 방법 등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시니까 저는 전체적인 아웃라인 우리가 왜 친환경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당위성에 관해서 필요성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GAP 들어보셨습니까? 네. 예, 엄밀히 말하면 GAP라고 하는 것은 친환경은 아닙니다. 근데 친환경 또는 유기농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라도 어느 정도 소비자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의 것을 하자 해서 이제 만든 제도가 GAP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저탄소란 말입니다. 이 저탄소란 것은 지금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 다 아시죠? 네. 1800년대 산업혁명 이전에는 지구의 CO2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ppm이던 것이 지금은 400ppm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급속히 이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더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지금은 친환경 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같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어디로 보이십니까? 이 앞에는 불을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앞에만, 예, 됐습니다. 여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오, 어떻게 캘리포니아, 자, 적혀 있네요. 대단하신 놈들입니다. 여기가 캘리포니아입니다. 그러면 아침 드시고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90%네요. 우리 학생들한테 아침 먹고 낚시행 하면은 10%밖에 안 됩니다. 왜 안 먹으냐 하니까 늦잠 자서 아침 9시에 수업은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늦잠 자서 못 먹었습니다가 태반이고 또 아침은 습관적으로 학생들이 잘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엄청나게 지금 감소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이 저하고 연배가 좀 비슷한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제 을사생 59입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먹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 오직 먹을 거라고는 쌀, 밥밖에 없었거든요. 이때 얼마나 먹었느냐 하면은 1인당 1년에 120kg의 쌀을 소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4kg라고 통계에 잡힙니다. 그러면 안 먹느냐? 쌀 이외에 밀가루,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가루가 얼마 정도 먹느냐 하면은 34kg 1년에 평균적으로 소비를 합니다. 그것은 빵, 면류 있지 않습니까? 국수, 뭐 이런 우동 이런 것들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지금 흐름이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쌀은 이렇게 위에서 고점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50kg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 장면이 제가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인데 처음에 이제 미국 갈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항공기에서 찍었으니까 이 정도지. 실제 한번 가보시면 이거 보이십니까? 네. 이게 논입니까? 이게 저수지입니까? 저수지. 이게 논입니다. 논. 그러니까 논 하나 한 필지가 기본적으로 2km, 3km 갑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00m 뭐 정도면 좀 큽니다. 그죠? 호남들에 가면 뭐 150m짜리도 있긴 합니다만. 과거 정주영 회장님께서 이제 서산 간척지에 간척하실 때 그때만 해도 이제 10,000헥타르였습니다. 10,000헥타르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논 면적이 100만 헥타르였습니다. 그 딱 1%를 서산 간척지에서 간입니까? 개척이죠. 새롭게 이제 개척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엄청난 대단위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새만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것도 이제 바다를 메워서 이제 한 건데, 이게 한 3만 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 이상 조금 되지만 실제 이제 보면 그러면 서산 간척지의 3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실제 만들어 놓고 나니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께서 그 당시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자, 미국에 가보니까 비행기로 농사를 짓던데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하고 하셨어요.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항공기 말입니다. 항공기로 파종하고. 그래서 모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제가 농촌진흥청에 있을 때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항공집 한번 검토해봐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 일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하기도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안 됩니다 했어요. 안 됩니다. 이건 불가합니다. 왜 불가한데? 왜 불가한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논 면적이 헬기가 유인 헬기입니다. 그죠? 유인 헬기가 한번 뜨면은 기본적으로 한 3분이나 4분은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는 어떻습니까? 헬기가 파종하려고 떴다가 200m, 300m 가면은 전봇대 있죠. 그 전봇대 다 뽑아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내 논이 아니고 이웃이 논입니다. 그 말씀은 미국의 농가 한 가구당 경지 면적이 400헥타르에서 500헥타르입니다. 1헥타르가 가로 100m, 세로 100m 정방향일 때 한 바퀴 열심히 뛰고 오면은 거의 1분 정도 걸리죠. 1분 정도 걸리는 그 논이 400개 내지 500개 있다는 겁니다. 콩, 밀 이런 애들, 옥수수 마찬가지입니다. 콘 벨트, 소이 벨트 이런 식으로 벨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옥수수 재배한 데 가면 차를 타고 30분, 1시간 달려도 전부 옥수수 밭입니다. 전부 콩밭입니다. 전부 해바라기입니다. 벨트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촌에서 농사 좀 많이 짓는다 하신 분 여기 아무리 많이 지어도 20헥타르 없으시죠. 뭐 많아도 10헥타르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하는 농사법하고 우리가 하는 농사법하고 비교하면은 농사법 자체가 달라야 된다. 미국은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계 보이십니까? 네. 이거 뭐 하는 기계인 것 같습니까?
이 비료 얻는 겁니다. 비료. 땅에 비료 주는 겁니다. 요것은 이제 액비 주는 거고, 예, 요 액비 주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요소 주는 겁니다. 비료, 일반 그래듈. 이 기계 한번 보시겠습니까? 기계가 여기서 저 끝에까지 폭이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트랙터 70마력 정도 하면 크다, 야, 크다 하는데 미국 가면은 70마력은 보이도 안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본에서 기계를 잘 만들지 않습니까? 농기계를 미국이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 좋다는 얘기를 듣고 딱 이제 수입을 해서 타고 가보니까 다 한두 번 타고 다는 아니지만 거의가 안 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첫째는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 위에 타보니까 너무 안장이라고 합니까? 그 좌석 자체가 너무 좁아서 그들 체형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배냉을 하거나 반납을 하거나 뭐 팔거나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화 자체가 전혀 우리 동양하고 서양은 다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쌀, 밀, 콩 이런 주곡 작물들을 옥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톤에 거의 한 40만 원 내지 50만 원 선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 우리는 얼마 하느냐? 거의 한 5배, 6배 정도 더 비쌉니다. 쌀만 해도 3배 정도 비싸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산자적 입장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가 됐을 때 한번 역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쌀 하면 캘리포니아 쌀이나 우리 여기 진주나 경남 쌀이나 차이 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원산지 맞췄어요. 맛이 차이가 납니까? 단맛 차이 납니다. 납니까? 예, 납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한지 안 한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우리 국민분들이 우리 쌀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들게끔 우리는 해드려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쌀이 3배 정도 비싸니까. 자, 그러면 뭐 MMA 물량이라든지 정부 지원을 다 제쳐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이 어떻습니까? 땅 보이십니까? 이 점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콩, 옥수수, 다른 거 재배할 수 없는 땅에다가 배를 재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연이나 재배할 수 있는 이런 땅에 재배를 한다는 거죠. 이 기계 한번 보십시오. 이 항공기로 지금 종자를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농약 이걸로 칩니다. 항공기로 다 해버립니다. 뭐 사람이 가서 어떠고 저떠고 뭐 풀 뽑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전부 항공기로 모든 것을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거 사진 절묘하게 찍었지 않습니까? 이 보이십니까? 이게 뭐인 것 같습니까? 농약 배추 죄송합니다. 예, 이게 배를 심어놓고 파종을 해놓고 출현하면은 조금 자라면은 잡초도 같이 자랍니다. 그래서 제초제를 쫙 뿌립니다. 제초제를 뿌리고 난 이후에 물을 한 번은 빼줘야 됩니다. 그때 요거 배수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사크라멘토에 계시는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한다고 쫙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강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또 죽어 있어요. 이게 뭐냐? 그 환경 또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추적을 딱 해보니까 그 근원지가 여기인 겁니다. 이 논인 겁니다. 논. 예. 그래서 우리 쌀 먹도 안 하는데 쌀 농사 짓지 마라 한 겁니다. 우리로서는 웰컴이죠. 환영이죠. 그런데 벼농가들은 어떻습니까? 죽을 지경이지. 큰일 났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이제 다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뭐겠습니까? 원론. 예? 원론. 친환경. 왜? 친환경 해보자 했는데 교육을 하는데 농민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다 들으면서 친환경을 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제초제를 안 써야 됩니다 하니까 전부 다 가능합니까?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양을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니까 이분들이 농사를 짓는데 1인당 400, 500헥타르를 농사를 짓는데 이양기 들고 덜덜덜덜 하면서 농사 짓기가 되겠습니까? 불가합니다. 또 하나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거기 있을 때 우리 이제 보스하고 이렇게 그걸 전략 회의를 하는 중에 이제 연구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벼를 수확을 언제 해야 되는가? 벼 수확 언제 해야 됩니까? 10월달. 아, 예, 10월 달에 익었을 때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극조생종은 더 빨리 9월 달에 아니 8월 달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제 익었을 때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익은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하는 것은 타켓이 한국과 일본, 일부 중국입니다. 자포니카 쌀, 우리가 먹는 약간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이 쌀을 소비하는 국가가 타켓이지 미국 내에 있는 소비자 타켓이 아닙니다. 그러면 제일동포라든지 뭐 우리 저 동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포니까 약간 끈적끈적한 스티키한 쌀을 좋아하는 걸 드시는 분들은 LA라든지 일부 계십니다. 그 외에 멕시코하고 관련된 멕시칸들하고 남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쌀 안 먹습니다. 끈적끈적한 거 안 먹습니다. 전부 뭐 먹습니까? 우리 얘네를 군대 갔을 때 먹던 알랑미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그 쌀, 동남아 친구들이 카레라이스라고 먹죠. 예, 뭐 커리라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쌀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동남부에 그쪽에는 뭐 미시시피고 갑자기 한 군데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지역은 텍사스고 이런 데는 우리 거 재배 안 합니다. 다 멕시칸 또 멕시코 관련된 그리고 남부 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쌀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캘리포니아만 우리가 좋아하는 쌀을 똑같이 재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양기를 가지고 친환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 만들어낸 게 뭐냐 하면은 섭지입니다. 섭지에 섭지 있지 않습니까? 섭지 우리 섭지 하면은 저기 창녕에 우포 늪이 있죠. 그렇듯이 섭지를 딱 조성을 해놨습니다. 땅은 무한정이니까 섭지를 딱 조성을 해놨으니까 누가 옵니까? 새들이 막 오죠. 그러니까 새들이 막 옵니다. 또 섭지 중에 섭지를 조성해 놓으면 먼저 살아나는 생명이 있습니다. 갈대죠. 갈대, 일부 억새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얘들이 제초제가 그걸로 쫙 예를 들어서 소위 꾸종물이 들어가면 얘를 정화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처음에 농약 또 화학 비료에 오염된 그 물들이 세크라멘토 강까지 안 온다는 거죠. 1차적으로 차단을 시켜 놓으니까 또 새가 어떻습니까? 시즌 되면 쫙 나릅니다. 나르니까 그거 사진 찍으러 또 그거 보러 시민들이 막 오니까 이제 쌀 농사 짓지 마라 소리가 싹 들어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53kg, 4kg 소비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쌀 농사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농민분들도 이거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안 짓겠다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음에는 뭐 마음대로 공장도 짓고 집도 짓고 절대 농지라는 개념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의 쌀 생산 기반이 없어지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미국산, 호주는 우리하고 반대로 우리는 북반구인데 남반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여름이 그거는 겨울입니다. 그럼 우리 밥맛 없을 때 그거는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셨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네, 댐입니다. 뭐 하기 위한 댐 같습니까? 다 보이시죠? 여기 물 대는 겁니다. 광개수로 쓸 댐을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되겠다, 쌀을 판매할 수 있겠다 싶으면 댐을 바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처럼 댐이 깊지가 않습니다. 댐이 얕습니다. 그 댐이 얕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논에만 쓰면 돼요. 예,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 물은, 논에 되는 물은 차가우면 어떻습니까? 소위 옛날에 찬물 찐다 하죠. 논에 찬물 찌면 나력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데워서 찬물 아닌 약간 온도가 높은 물을 공급하자 차원에서 이렇게 넓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미국이 우리보다 한반도 남한 기준으로 해서 95배의 면적입니다. 거기에 노는 땅이 수억입니다. 그 미국에 가셔가지고 분리수거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 분리수거 없습니다. 그냥 캔이나 재활용할 것만 하고 나머지 전부 한 군데 가서 뭐 노는 땅이, 버려진 땅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 댐을 만들어서 배를 바로 재배할 수 있는 곳이 이 미국입니다. 이제는 뭐 답이 어느 정도 나왔죠. 그러면 미국하고 차별화해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농사를 안 짓고 미국에 또는 다른 농업 선진국에 주곡을 맡겨놓으면 결국은 그네들이 지금은 3분의 1 가격이지만 나중에 가격을 올린다든지, 아, 우리 흉년이 들었다, 아, 이제 너가 공급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곡 생산 기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어디다 국을 할 겁니까? 우리가 올해는 380만 톤 쌀을 생산했지 않습니까? 배를 생산했는데 실제 그게 나중에 논 면적이 확 줄어서 뭐 한 100만 톤밖에 안 된다. 가져올 데도 없습니다. 그 밀가루 라면 먹으면 되지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라면 한 이틀 먹어보십시오. 달아서. 그것도 나중에는 밀가루도 가격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 만약에 밀가루가 흉년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주곡만은, 적어도 쌀만은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과거에는 더 했고요. 그게 이제 R&D하고 연구개발하고 관계되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새로운 신품종 하나 만들면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쌀만은 무조건 작업을 해야 된다. 근데 작업할 맹물이 점점 약해집니다. 왜? 수입산 쌀이 너무 싸니까. 수입산 곡물들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네들과 차별화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럼 차별화할 것인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전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여기 이제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건데 2020년 자료입니다. 자, 우리 경상남도로 보면 인구수가 창원시가 100만 정도로 30%가 넘습니다. 가장 많죠. 거의 3분의 1입니다. 경남에. 그 다음에 진주를 한번 볼까요? 예, 10% 정도입니다. 35만 정도 되죠. 그리고 뭐 양산에서 나누셨을 거고, 자, 함안을 한번 볼까요? 함안은 1.9%입니다. 예. 각 이제 여기 시군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청은 1%밖에 안 되죠. 함양 1.2, 합천 1.3, 이 군들은 그리고 의령은 0.8 이런 이제 군들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위기 사항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거는 정책적으로 그건 시간 남에 따로 말씀을 제 개인 사계는 지금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사계는 따로 말씀드리고 일단은 요게 이제 통계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친환경 농업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경남이 전체 면적이 504만 50 이게 통계 단위가 친환경입니다. 5,400 헥타르입니다. 그죠? 5,400 헥타르 중에 여기 창원이 이 정도고 이렇고 가장 이제 비중이 높은 데가 쭉 보시면 김해죠. 김해가 8.3%로 예, 가장 이제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령군이 5%. 제가 지금 의령의 쌀 이제 최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고성군 한번 보십시오. 실제 고성군이 김해나 다른 데보다 더 높죠. 예. 이 고성 가시면은 들판에 거의 뭐 친환경 단지라고 크게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하동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청하면 또 메뚜기 쌀로 유명하죠. 차왕면 전체가 친환경 단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창도 어느 정도 10%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면적으로 보면 김해가 많지만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비율로 보면은 이제 하동군 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환경을 하는데 친환경을 하는데 과연 친환경을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제가 진흥청에 있을 때 그 모 이제 도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사님께서 정말 뭐 엄청난 열정으로 우리 도는 무조건 친환경 하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반점 성공을 하셨어요. 그 반점 왜 다면 다고 아니면 아닌 거지 왜 반점이냐 하면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은 잘 하셨어요. 그래서 분포를 전체적으로 확산은 시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의 첫 번째가 제대로 연구가 안 되고 바로 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을 하시려고 하면은 사전에 준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준비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친환경 인정 받으시려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혹시 아시는 분? 전혀 모르십니까?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친환경 인정을 받으시려고 하면 가장 첫 번째가 이제 여기 기농 예정인 분들도 계시지만은 거기 이제 장목반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장목반. 그리고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농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가입을 해 놓으면 장목반에서 다 말씀을 해 주시지만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지가 영농일지입니다. 영농일지를 작성을 하시는데 친환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화학제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농약 말고 인정받은 약재들이 있습니다. 친환경 약재.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종류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건 어디다 물어보느냐 하면은 시구 농업기술센터에 물어보시면 되고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친환경 인증센터에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약재를 안 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비료는 농약은 절대 안 됩니다. 비료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얼만큼 사용 가능하냐 물으시면은 3분의 1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벼 같으면 벼 재배의 NPK 질소 인상 칼리를 787 또는 878kg 시바르 300평당을 시용한다면 그거의 3분의 1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3분의 1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3분의 2는 수량을 줄이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비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비료가 퇴비입니다. 퇴비. 많은 분들이 이제 퇴비 만드는 데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은 고관류입니다. 볏짚, 보리집, 밀집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버려지는 것들 이런 애들을 유박이라든지 아니면 미강 있지 않습니까? 쌀 이제 도정하고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해서 요즘 이제 EM 들어보셨죠? 유용 미생물이라고 EM을 이제 구해서 혼합해서 한 2주에 한 번씩 잘 혼합하시면 퇴비가 멋진 게 됩니다. 예, 그렇게 기본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질문하시죠? 아유, EM 유용 미생물 어디서 구합니까? 시군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 보통 한 말에 10,000원 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비싸기도 하고 어떤 데는 또 무상으로 제공해 주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군농업기술센터하고 아주 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용 미생물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면 오늘 끝이 안 나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나 그 만드는 게 귀찮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과거에 이제 용어가 녹비란 게 있었습니다. 녹비. 녹비는 뭐냐면 녹자는 푸르다는 뜻이죠. 비는 비료의 뜻입니다. 그 푸른색 비료죠. 이게 뭡니까? 과거에는 이게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오, 대단하시네. 자원형입니다. 자원형. 자원형하고 혈의배치가 이 콩가로서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해서 얘들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분해되면서 이제 양분을 공급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자원형 혈의배치를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거의 심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비용. 예? 비용. 아, 비용. 예? 번식력. 예. 번식력이 강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또 농작물 방해 작물 아닙니까? 성장을 방해하는 농작물도 방해. 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시든지 간에 따뜻한 물 있지 않습니까? 따뜻한 물을, 찬물은 정말 안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적어도 1시간 간격으로 한 2모금 정도씩 드셔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럼 자원형을 혈의배치를 왜 안 심느냐 하니까 화학 비료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뭐 비료회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 근처 남해화학, 경기화학 막 비료들이 너무 편하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힘들어서 이 자원형 심고 혈의배치 심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친환경 하니까 비료를 3분의 2는 주면 안 되는데요. 그럼 뭘 줘야 됩니까?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다시 이제 제가 정정을 드립니다. 과거에는 한자로 이제 녹비라고 했는데 이게 일본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풋그름 이렇게 합니다. 우리말로는 풋그름 작물 이렇게 합니다. 자원형하고 혈의배치. 과거에는 이 종자들을 공급을 했는데 지금은 무상 공급이 아닙니다. 어쨌든 얘들을 심으면 이 자원형 같은 경우에는
300평당 4kg 정도의 질소를 공급을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많게는 6kg까지 갑니다만 4kg 평균입니다. 그러면 벼 재배하는데 표준 시배량이 질소 기준으로 8이라면 절반은 여기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혈의배치는 약 15kg 이상의 질소를 공급해 주죠. 과잉되는 거죠. 너무 많은 거죠. 그럼 너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교수님, 그 너무 많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자, 이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우리가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 8kg가 필요한데 15kg가 됐다. 약 8kg가 남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콩밥과 섞어서. 사자가기 전에 갈아엎나. 예, 그게 이제 개화기거든요. 예, 꽃이 필 때. 그때 이제 주로 이제 갈아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혈의 배치가 질소나 양분량이 많으면 꼭 논에다가 집어 넣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베어서 절반은 그러면 소 사료로 쓰면 안 되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곡물 사료, 외국에서 수입하는 사료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옥수수 800만 톤입니다. 쌀은 우리가 얼마나 생산됩니까? 많으면 400만 톤입니다. 우리 쌀 생산의 2배입니다. 작년에 380만 톤이지만 400만 톤의 2배의 옥수수를 수입을 합니다. 밀은 어떻습니까? 35kg 1인당 소비하는 양 약 200만 톤에 가깝죠. 우리나라 밀 자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몇 프로 될 것 같습니까? 5%. 5% 손들어 보십시오. 10%. 50%. 죄송합니다. 0.5%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밀 자급률이 이처럼 낮아졌는가요? 과거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6.25 동란을 겪고 나서 전부 어디에 씁니까? 미국에서 원조를 다 받았죠. 그 미국산 밀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싸고 원조를 받는데 우리가 밀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기후에 맞는 밀 품종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밀이 너무 쌌다. 미국에서 수출하는 쌀이 너무 싸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밀을 가지고 소비를 하려고 해도 별로 그렇게 경제성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밀 살리기 운동 본부라든지 일부 지역에서 친환경한 것 해서 제빵 빵을 만든다든지 면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게 이제 현 주소입니다.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존하게 되면 식량은 안보라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을 외국에 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보다도 분명히 더 무섭습니다. 도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식량 작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원형 혈의배치를 심어서 하는데 하나만 딱 생각해 보면 논에 넣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걸 소 줄 생각, 돼지 줄 생각, 닭 줄 생각은 왜 못하느냐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융복합 산업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 쌀 생산하면 밥만 해먹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쌀을 이용해서 고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면은 유생밀을 생산해서 막걸리도 색깔 있는 막걸리, 핑크빛 막걸리 또는 다른 황색 막걸리 왜 못 만듭니까? 떡도 마찬가지죠. 떡을 만드는데 그냥 하얀 떡만 만듭니까? 거기서 치자액을 넣어서 황색 떡을
먹은직스럽게 만든다든지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팥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쌀 산업 하나는 6조 3천억 규모이긴 하지만 이걸 가공을 통해서 잘 만들면 이게 10조, 20조, 100조까지도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게 저는 쌀 산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는 융복합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미국 쌀 무섭다. 아, 무서우니까 야, 큰일 났다.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아니고 중국의 대형 유명 이제 매장에 마트에 뭐가 전시가 되어 있느냐 하면 고시가리, 그 당시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고시가리 쌀이 딱 전시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뭐 쌀이 딱 전시되어 있는데 고시가리는 손님들이 고객이 제일 잘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딱 눈높이, 요 가슴 높이죠. 요거죠. 딱 전시되어 있고 키로에 25,000원. 우리 쌀은 저 구석에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차이는데 얼마? 3,500원. 헐. 그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했냐는 겁니다. 차별화를 못했다는 거죠. 고급화를 못했다는 거죠. 그냥 일반 쌀 똑같이 농약 치고 똑같이 비료주고 똑같이 재배하고 먹어보니까 맛도 별로 없고 이름도 별로 없는 쌀 수출한다고 해보니 저 구석에 가 있더라. 다음에 가져오지 마세요. 처음에 수출했다고 막 홍보를 하죠. 그 다음에 신문에 없습니다. 그게 현주소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맛이 좋게 해야 되고 친환경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는 필수적이다는 거죠. 예, 그게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비료를 화학 비료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게 이거더라. 그리고 아까 퇴비 말씀드렸죠. 퇴비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자 해서 뭐 인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자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축분을 또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 농사 지을 때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굽니까? 잡초죠. 풀이죠. 처음에 기농하신다고 친환경 나는 유기농 하려다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풀과의 전쟁을 치르십니다. 그런데 이 풀이라는 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도 이유가 있어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막 약을 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죽이려고만 하거든요. 죽이려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복합적으로, 융합적으로 생각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산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다가 논에다가 이거 풀을 잘 먹는 애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였습니까? 우렁이는 좀 이따가 나온 거고 오리였지 않습니까? 오리. 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처음에 이제 오리 농법이 나왔는데 이 오리가 정말 풀을 잘 먹거든요. 집어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보니까 너무 잘 먹는데 이놈의 오리를 팔 데가 없어요. 나중에 팔려고 보니까 팔 데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가 또 사료도 엄청 먹어요. 또 하나 문제는 친환경 한다고 오리를 투입했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지나가는 그 고객분들이 막 고개를 다 돌리면서 코를 다 막습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럼 환경적으로 보면 똥물을 다 만들어 놓는 거죠. 논을. 그러니까 그 물이 또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내려가기도 하고 하천, 강 따라서 내려가죠. 그러니까 녹조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바다는 또 바다대로 난리가 나죠. 그런 문제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었습니다. 요 얘기하기 전에 제가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물 풀풀 서시지 않습니까? 펄펄이 아니고 콸콸 서시죠. 만약에 비가 2달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서실 수 없죠. 만약에 비가 2달 안 온다고 하면은 물이 어디 있습니까? 강에 물이 없습니다.
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저수지는 이미 말라버렸어요. 어디 있습니까? 땅속 물이 있습니까? 아니 요즘 딸기 재배하시는 분들 수막 재배하시죠? 딸기 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수막 재배들 하시죠? 그럼 뭘 이용합니까? 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50m, 과거에는 10m 파면 논에 물이 나왔어요. 20m 파면 콸콸 나왔어요. 지금 20m, 50m, 100m 파도 물이 없습니다. 심지어 400m까지 관정을 파야 됩니다. 그 많은 물들을 6, 7, 8월에 거의 800mm, 1000mm 오는 이 물들을 전부 어디로 보낸다는 겁니다. 전부 하천, 강, 바다로 다 흘려보내고 땅속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2달 비가 안 온다, 한 달이라도, 한 달은 좀 그러나 2달 비가 안 온다고 가정하면 우리의 생명줄은 식량이기보다 더합니다. 그러면 바다에 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물 드시면 되죠. 갈증나서 죽죠. 그걸 걸르면 되지 않습니까? 걸르면 되죠.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 받으시는 모든 분들 저와 마찬가지로 땅 속에 물을 집어넣자 제 주장입니다. 어떻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집어넣으실 겁니까? 예? 안 하면은 농촌이 못 삽니다. 예. 땅 속에 물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땅 속에 물을 집어넣자고 하니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거든요. 그럼 관정을 계속 파실 겁니까? 그건 아니고 이 친환경을 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밭 하신다면 대형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아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애들 트랙터하고 이런 애들 막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단해지죠. 완전히 다져집니다. 물이 땅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과거에 90년대에 한 20여 년 전에 하만하면 제일 유명한 품목이 뭡니까? 하만에서 오신 분 하겠죠. 네, 뭡니까? 수박. 예, 좋습니다. 수박입니다. 수박이 어느 날 갑자기 말라가 들어가는 겁니다. 줄기가 덩굴이 갈라지는 겁니다. 쪼개지기도 하고. 그 무슨 병입니까? 예, 덩굴 쪼개인병입니다. 덩굴이 쪼개지니까 덩굴 쪼개인병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리학자분들, 생리학자 교수님들 다 모여서 답을 구하니 덩굴 쪼개인병입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보면 알지. 원인이 뭔가요?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아주 대단한 분이 계십니다. 토양학자, 지금 은퇴하셨지만 정연태 부장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농촌진흥청에. 딱 가셔가지고 삽을 가져와래. 삽을 본인이 직접 하십니다. 거기에 바깥에는 위에는 다 말라가 있어요. 삽으로 한번 딱 파고 딱 하니까 15cm에 물이 쫙 찌가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전부 고여가 있다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너무 큰 대형 기계로 막 다져 넣었다는 거죠. 다져 놓으니까 물이 땅속으로 못 내려가고 바깥에서 보면은 말라가 있으니까 물은 계속 주는 거죠. 결국은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덩굴이 쪼개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나온 기계가 뭡니까? 예, 신빙할 수 있는 심토 파쇄기라는 기계가 나왔죠. 그래서 심토 파쇄기 시군 농업기술센터 가시면 5,000원이나 10,000원 주시면 하루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걸 가져오셔야 됩니다. 직접. 그래서 딱 달고 트랙터에 틉니다. 이렇게 딱 틀면 가면은 그게 소위 경반청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경반청이 끼워집니다. 반드시 밭작물 하실 때는 필수적으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하실 때도 심토 파쇄기로 파쇄를 해 주시면 소위 경반청 아래쪽에 굳어 있는 그 경반청을 끼워 주시면 정말 작물이 잘 됩니다. 이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뿌리에 관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본인이 땅을 아셔야 됩니다. 삽으로 파보십시오. 적어도 1.2m 정도는. 내 땅을 아셔야 됩니다. 내 땅이 경관층이 있는지, 소위 물이 찌는지, 지하수위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물이 한 15cm, 20cm의 물 찌는 논에 가서 밭작물 한다고 감자 심는다고 심어 보십시오. 또 하나, 제가 이제 뭐 교육을 좀 많이 합니다만 저한테 교육생이 가장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소개드립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제 4월 달부터 하는데 땅콩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땅콩은 이렇고 낙과생이고 해서 뭐 합니다 해서 재배 잘 하셔야 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5월 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이때였습니다. 강의를 하는데 한 분이 혈색이 노래지는 겁니다. 교수님 왜 그걸 이제 말씀하십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토양에 관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땅콩 가격이 너무 좋았습니다. 정상적으로 뗐다면 2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벌었습니다. 단 한 가지 요인 때문에. 땅콩을 어디다 어떤 토양에 재배하시는 게 좋습니까? 모래땅. 토양, 모래땅 정답입니다. 그 모래땅이 부족한 게 뭡니까? 유기물이죠. 비료가 부족한 겁니다. 특히 이제 카리 비료라든지 이런 애들이 인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12 처방을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 지금 적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청 흑투람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흑투람. 여기 들어가시면 흑토람이요? 흑할 때 흑 있지 않습니까? 땅, 토, 흑토, 람, 미영, 람, 흑토람.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필지를 딱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작물을 심겠다 하면은 12 처방을 내려줍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보시고 하시면은 내가 어떤 작물을 심더라도 큰 피해는 없습니다. 만약에 뭐 땅콩 같은 경우 결국은 1억 5천의 손해를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해프닝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또 한 분은 기농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부모님 뭐 모친만 계셨어요. 그래가 전쟁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전쟁을 배웠어요.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톱을 딱 가져가서 잘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랑을 하십니다. 교수님, 전쟁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한번 가봅시다. 갔는데 한 50cm에서 전부 다 잘라난 겁니다. 아무도 안 웃으십니까? 웃을 수가 없습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교육을 잘못 받았으니까. 한 분은 제대로 하셨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은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감 같은 경우는 1년생까지 해서 열매를 맺는다. 나머지 인과류들은 2년, 3년에서 맺는다. 복숭아는 어떻다? 그러면 가지를 짜는데 내가 소위 결과지, 열매를 맺을 거 놓고 나머지 위로 하늘로 향하는 거 이런 것 위주로 잘라주고 햇빛이 잘 들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큰 걸 톱을 가지고 잘라버리고 그럼 열매는 언제 맺습니까? 편해야지. 그런 우려를, 이거는 단적인 예지만 그런 우려를 범하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뭐 친환경하고 관계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기본 농업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관층을 파괴했죠. 뭘로 했습니까? 심토 파식이라는 기계로 했습니다. 그죠? 하시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물을 주면은 이 물이 어디로 갑니까? 지하로 갑니다. 일단 위기 때, 위험할 때는 이 물을 우리가 봐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기 극복의 첫 단계입니다. 그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솔직히 뭐 해줄 게 뭐 있냐? 뭐 우리는 세금도 좀 적게 내고 여러 가지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국민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물 공급해 주는 거. 내 땅에서
엄청난 역할이거든요. 이게 저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하수를 깨끗한 물을 소비자분들한테 드려야지. 화학비료 많이 쓰고 농약 많이 친 거 해가 지하수라고 드세요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은 우리 국토 전체가 안고 가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이 절대 불가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쉬자고 하시는데 5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